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 금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약식 조사만 받고 하루 만에 출국할 경우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린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도피 행각을 이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 행사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친명, 비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성남과 용인을 찾아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공략을 이어갑니다. 찬 공기가 남하해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속해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상협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 정부의 증원 발표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이 상의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반발했고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빅5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은 울산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에서 긴급총회를 열었고 사직서 제출을 합의했습니다. 실제 제출 여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아 당장 병원을 떠나지는 않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증원을 5배 늘려달라고 신청한 충북대 의대의 신장내과 교수 한 명은 실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고 원광대와 영남대 교수들도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계획이 자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앞서 의사들 커뮤니티에 공용자료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침글을 올렸던 최초 작성자가 드러났습니다. 작성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작성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편 의사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선 병원을 떠나는 대신 환자 곁에 남아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한 인신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욕설은 물론이고 실명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참 의사가 낫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어제 새벽 2시 기준으로 근무 중인 전공의가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병원명 옆에는 해당 전공의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참의사 명단으로 올라온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집단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기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댓글에는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이 이어집니다.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교수들을 욕설과 합성한 멸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복귀자 색출 작업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 해결에 적잖은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을 때 전공의들이 참석을 꺼린 것도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려웠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나 고발은 없는 만큼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독박 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 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조어인데요. 이 전공의들 대신 밤샘 근무 중인 교수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교수들을 돕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대학병원 교수들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원과 외래 환자를 모두 줄였지만 당직과 수술 일정 등 전공의들의 기존 업무를 도맡아 번아웃 증세를 호소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좀 전공의 선생님이 없으면 공백이 있다 보니 그 교수진들이 그거를 메꿔서 100%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간호사들의 업무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응급 상황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숙련도가 높은 전문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과 중환자 기관 삽관 등의 수술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는 의사가 부족해 사망 선고를 대신 내렸고 휴일 근무가 반강제로 실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의사들이 없는 동안에 너무 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이달부터 매달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전에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관련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받아왔고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던 상태란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는데 출국 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엔 해당하지 않아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어제 4시간가량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급히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막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건데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게 되면서 이날 조사가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5명을 우선 조사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조용한 내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손 여사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입니다. 병원 측은 손 여사가 재작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인께서는 숙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금일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후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SNS에 소녀사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녀사는 김 전 대통령과 1951년에 만나 결혼했고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결혼 60주년 회혼식에서 김영삼의 오늘이 있음은 소녀사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늘에서 김 전 대통령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는다며 애도했습니다. 손여사의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송환될 예정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 정부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빨리 했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고 일간지 BST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측도 그동안 법률로만 따지면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한국행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외신들도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은 반전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 씨의 미국 송환은 일단 무산됐지만 미국의 우호적인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어 한국행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강남 갑과 을, 울산 남갑을 포함해 국민 추천 지역구 5곳의 후보를 접수합니다. 일부 의원이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선되더라도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한 광주의 서구 을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를 확정합니다. 경기 용인정과 경기 의정부 을 지역 경선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향년 96세로 어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가운데 오전부터 조문을 받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닷새 동안 치러질 예정이고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해 장례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MBN이 입수했는데요. 북한에선 승진하려면 성상납을 해야 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가던 남성 간부가 도열한 여군의 다리를 강하게 퍽 차고 몸을 빼는 여성의 뺨을 여러 번 두드립니다. 집합한 동료들 뒤로 옷을 추스리며 등장한 다른 여군. 군복무 하는 애들은, 여자애들은 핑기구를 하고 나가요. 성상납이 많다는 걸 지난해 6월, 12월 열린 전원회의 간판이 걸린 것으로 보아
최근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리거나 건들거나 성관계까지 북한 내부 여성 30명을 상대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이나 직장, 군대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은 사례를 답한 사람은 73%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성상남 문화가 두드러졌는데 승진을 빌미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사실상 성폭행인 성관계 요구가 일상적이었습니다. 탄광 강산에서 성상납이 없으면 반장이나 직장장들이 힘든 일을 시킨대요. 시장에서는 단속을 핑계로 대놓고 옷을 찢거나 만지는 성희롱이 빈번했습니다. 밤 11시인가 서거든요. 그러면 보안원들이 거기에 다가와서 버스에 내리는 특히 여자들 가방을 뒤져서 없으면 브라자 쪽에 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경찰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은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될 그런 국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장사하거나 공사판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 등도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때 아닌 물 갑질을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민 민원 핑계를 대면서 공장에는 희망 수량의 절반만 물을 공급하고 낭비 지적을 받은 골프장에는 물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담양댐입니다. 지난 겨울비가 자주 내리면서 현재 80%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은 농어촌공사지만 물에 여유가 있을 땐 농업용 수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규정에 따라 물을 공급합니다. 한 골판지 재생공장은 그동안 절차에 따라 8,000톤 물을 써왔지만 올해부터는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갈등 중인 주민단체가 물을 주지 말라며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의 절반만 쓸 수 있다 보니 이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는 회의 끝에 물 공급부터 줄였다지만 공사 내부에서마저도 민원과 물 공급은 규정상 별개라는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내부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간을 유예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민원이 걸린 곳에는 원칙 없이 절반으로 줄이는 사이 국회에서 농업용수 낭비 지적을 받은 골프장에는 올해도 100% 물을 공급합니다. 물 관리를 총괄하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도 이해할 수 없는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통제소는 해당 공장에 지난해와 같은 8,000톤을 올해도 허가했습니다. 통제소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하도록 허가를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판단을 넘긴 상태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물을 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훔쳐 무려 1억 2천만 원을 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달업체 사장과 배달원들이 범행을 공모했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버젓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들어섭니다. 매장 내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누군가 놓고 간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틀 전에도 서울 송파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들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스타필드에서 한 매장에서 긁은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면서 몇백씩 막 끊었었다고 합쳐서 뭐 1,000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배달대행업체 사장 30대 A씨는 배달원 3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가 소홀한 무인 점포만을 노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여 명의 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전자기기 1억 2천여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들은 68차례에 걸쳐 카드를 부정 사용했는데요. 훔친 카드가 정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미리 소액 결제를 해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훔친 카드인 줄 모르고 290만 원에 오토바이를 팔았던 안모 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145만 원 매출 취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뭐 본인들 약관이 있다고 카드를 받으면은 무조건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대담함을 보였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대구에서 하룻밤 사이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한 명은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시민에게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어이없게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팀장이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가 한 상가 앞에 멈춘 사이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전 2시 50분쯤 30대 운전자가 주차 중 화물차 등 3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3% 만취 상태였는데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30대 형사입니다. 대구 만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검은색 외제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지난 6일 오후 11시쯤 대구 황금우체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 무려 2.6km를 도주한 이 운전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따라온 시민에게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잡고 보니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입니다. 음주 단독사고, 지인하고 2명 못 하더라고요. 벌칙해제를 했고 감찰 조사는 진행해갖고 중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팀장으로 근무 중인 이 경찰은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성북동 빵집 사장님 배우 정보석 씨가 잠시 빵집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보석 씨는 SNS에 찾아주신 손님과 팬들 또 동네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빵집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 소식에 배우 하이라 씨는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빵 먹는 날을 기대할게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보석 씨는 지난 2021년 파티시 아들과 함께 빵집 사장님이 됐다는 근황을 알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많은 팬들도 이 소식에 아쉬운 마음이겠네요. 영화 원더우먼의 배우 갤가도 씨, 네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갤가도는 현지 시간 6일 SNS에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사랑스러운 딸 환영해, 임신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다라며 출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빛이란 뜻의 오리라고 하는데요. 2007년 데뷔한 갤가도는 DC 코믹스 원더우먼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출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명의 자녀를 둔 당신이 진정한 원더우먼, 슈퍼히어로로 키워주세요 등의 재치 넘치는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방송 준비를 하던 기자가 귀여운 불청객의 공격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5일 생방송 뉴스를 준비하던 베테랑 기자 우르술라 해거 씨 곁에 새 한 마리가 나타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건데요. 당황할 법한 상황이지만 애써 무시하고 보도 준비에 집중하는 우르술라 씨. 몸을 숙이고 티 안 나게 피하려 해도 새는 모두 9번이나 머리를 콕콕 치고 갔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참고 있던 기자는 결국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에게도 큰 웃음을 줬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와의 대결에서 줄줄이 패배했습니다. 그야말로 비명 행사였는데요. 원내대표를 맡았던 삼선 박광원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입니다. 원내대표일 때나 원내대표를 그만둔 순간이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그 한마음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삼선의 박광원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친명계 지도부의 압박 속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박 의원을 꺾은 인물은 친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되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입니다.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의 저자로 인지도 측면에서 박 의원에 뒤처진다는 평가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위 20% 감산 페널티를 뛰어넘지 못한 건데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당의 통합과 변화를 위해 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원 지역 공략에 집중하는 가운데 수원 정에서만 내리 3선을 한 박광원 의원의 패배가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병원, 김한정,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합의 공천 사례로 꼽혔던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낙천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명계는 공천에서 줄줄이 탈락했지만 자객으로 불린 이수진, 김우용 후보 등 친명계는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은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경기 성남중원으로 출마지를 바꾼 이유로 윤영찬 의원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공천 배제된 기동민 의원과 달리 경선 기회가 주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현직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지만 서울 은평구 의뢰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 갈등을 촉발했던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도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당 안팎 비판에도 김 전 구청장이 은평구를 택했던 이유, 비명계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면전에 마태복음을 낭송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처럼 헌신하고 죽어라. 밤사이 친명 자객의 칼날에 비명 횡사했다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친명, 비명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투명한 시스템 공천 결과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당내에선 술렁이는 기류와 예상했던 결과란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용이 고조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당내 공천 갈등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을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호 기자입니다.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찾은 곳은 경기 양평군입니다. 사흘 연속 서울을 누빈 뒤 최대표 바친 경기도. 그중에서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현장을 찾아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구을에서 맞붙게 된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당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혜 의혹 현장에 이어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재차 윤석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이천시에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나흘째 현장을 도는 건데 공천 잡음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전국을 돌며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의 거점 수원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이번엔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을 오랫동안 장악했지만 해준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3호선이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원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 협조 없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스타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답을 못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한 여권의 험지로 분류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교수 등 중량급 인사를 일찌감치 배치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수원이 속한 경기도가 지역구 의석수 254석 가운데 60석이 걸려 있어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오늘도 경기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분당 갑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 분당 을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원 유세하고 용인에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상인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가 된 김영주 의원이 있는 곳인데요. 김영주, 허은하 두 탈당 인사의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1호 전략공천으로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영등포 갑에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의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겨냥한 공천입니다. 똑같은 민주당의 뿌리를 갖는 그러한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고 결국 가서 소위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구정치 세력에 있어서의 심판을 영등포 각구 유권자들이 사실상 민주당 인사 2명과 보수 진영 허 대변인 간 3파전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진영을 옮긴 김 의원과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온 허 대변인 간 탈당자 매치가 관심입니다. 허 대변인은 참 보수를 강조하며 양당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옷 색깔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 철학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게 개혁신당의 정치개혁입니다. 개혁신당은 조응천 양향자 의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4일 동안 이준석 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공천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철근 사무총장과 김용남 정책위의장 등 일부 당직자와 경기도의회 의원을 사퇴한 이기인 대변인은 비례대표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지역구 대거 낙선에 대비한 전략적 판단이란 분석입니다. 지역구 공천에 1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번 주 안에 지역구 공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여야는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 전문가에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지역 출신 인사를 비례 순번에서 우선 배치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이뇨한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과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지원 대표에 이어 광주 출신인 김가람 전 최고위원 등 여성과 청년 정치인들이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 불모지인 호남의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 외연 확장을 노리는 여당은 호남 출신 인사 5명 이상을 최대한 앞순번에 배치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역시 대구 경북을 공략하기 위해 어제 이 지역 출신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4명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최종 비례 후보로 선정되고 앞순번에 배치됩니다. 우리 당의 전략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오전에 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대상자를 압축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의원이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비례 후보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미래에 비례 공천을 신청했던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르면 다음 주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이 결정됩니다. 취약 지역 출신을 앞순번에 배치한다는 전략에 다른 지역 출신 인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 그러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49일 만에 수사를 본격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으로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송 전 시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이대로 끝나는가 싶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곡점을 맞습니다.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임종석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내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스웨덴이 200년 넘게 유지해오던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나토 가입 마지막 절차를 위해 울프 크레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나토 공식 가입 문서를 전달했고 블링컨 장관은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문서를 받았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하게 된 겁니다. Today is a truly historic day. Sweden is now member of NATO. 이제 스웨덴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집단 방위 규정인 5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스웨덴 국민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나토 가입을 반겼습니다. Now it's safer. For me it's safer because we need it. Definitely we need it. 스웨덴의 합류로 나토가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완성했고 블링컨 장관은 이를 푸틴이 불러온 전략적 실패의 예라고 표현했습니다. And we see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everything Putin sought to prevent, he's actually precipitated by his actions, by his aggression. 북유럽 안보 지형이 불리하게 재편됨에 따라 러시아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군관구에 추가로 무기 배치를 예고하는 등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냅킨 위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 냅킨의 가격이 최소 5억 원이라면 믿으시겠나요? 액자에까지 고이 모셔뒀다는 이 냅킨의 정체 함께 알아보시죠.
액자에 정갈하게 꽂혀 있는 냅킨 한 장. 이 냅킨은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축구팀 바르셀로나와 계약하기를 약속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메시 아버지와 축구팀 관계자가 한 식당에서 만나 영입 논의를 했는데 메시 아버지가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고 자리를 뜨려 하자 관계자가 급히 냅킨에 계약을 약속하는 글을 쓴 건데요. 이 냅킨 덕분에 당시 13살이었던 리오넬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축구팀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죠. 뉴욕과 파리, 런던에서 일반 대중에게 전시된 후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는 이 냅킨. 시작가가 5억 원이라는데 당첨액은 과연 얼마일지 궁금해지네요. 보잘것없는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선보이는 미술을 이탈리아어로 아르테 포베라, 즉 가난한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소비 사회를 꼬집고자 했던 설치 미술, 그 대표작을 함께 만나보시죠. 비너스상에 엄청난 양의 누더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작품 누더기의 비너스인데요. 1967년 발표된 이 작품은 이탈리아 미술계의 아르테 포베라, 즉 가난한 예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는 비너스가 헌옷 사이에 파묻히게 함으로써 소비주의의 덧없음을 꼬집은 작품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은 지난해 한 30대 노숙자가 불을 질러 소실됐었습니다. 반년 만에 이렇게 복원을 통해 다시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호저라는 동물 아시나요? 고슴도치처럼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동물인데 고슴도치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빳빳하고 기다란 가시가 특징입니다. 지난달 태어났다는 호저를 만나러 가보시죠. 작고 귀여운 호저 한 마리가 어미를 따라 아장아장 걷습니다. 영국 휩스네이드 동물원에 지난달 태어난 새끼 호저인데요.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크기도 크게 자라난다죠. 호저는 쥐목과에 속한 동물로 등과 꼬리, 옆구리 쪽에 강하고 뻣뻣한 가시가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동물원에서 삶을 시작한 새끼 호저가 건강히 잘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소한의 선과 밝은 컬러로 표현해낸 역동성과 유쾌함, 그리고 묵직한 먹이 선사하는 은은함과 깊이감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금주의 전시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애착 인형과 강아지, 고양이, 새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얼굴은 과감할 정도로 담백하게 표현하지만 그 옆에는 조그맣게 일상의 소소한 존재들이 함께합니다. 걷기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긍정성과 일상의 소중함을 환기시키는 백윤조 작가는 최소한의 선과 밝은 컬러로 심플하게 표현하면서도 율동적인 미학을 통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상화지만 재현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축약되고 정제되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또한 걷는 이들의 목적과 동기는 전적으로 보는 이들의 상상력에 맡기는데 걸을 때 복잡한 생각이 비워지듯 관람객은 특별한 풍경으로 치환되는 미적 체험을 경험합니다.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검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먹의 검정이 한지에 스며드는 속도와 밀도를 집중력 있게 표현하는 구모경 작가는 우연히 표현된 형상을 통해 관람객에게 검정의 의미를 묻습니다. 한지와 먹이라는 전통적인 회화 재료와 기법으로 강렬한 탐구와 사유를 통해 현대 수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는 형상에서 벗어나 심미적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이렇게 깜깜해지잖아요. 그게 저는 시간이 중단되거나 어둠이 아니라 그 꿈이 잠복해 있다고 그 순간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꿈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대전구장 마운드에 오른 괴물투수 류현진이 3이닝 동안 몸을 풀듯 공을 던졌습니다. 가볍게 던졌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걸치는 최고 시속 144km의 위력적인 직구로 벌써부터 리그 개막전 등판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4172일의 세월을 건너 대전 마운드로 돌아온 류현진은 역시 괴물이었습니다. 청백전 홈팀 선발로 나선 류현진. 자신을 보러 온 8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1회부터 삼진 2개를 잡으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은성에게 2루타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위력적인 직구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커브 및 명품 체인지업 등 총 46개의 공을 원하는 곳에 던졌습니다. 안 봐주더라고요.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괴물과 맞대결한 대전 왕자 문동주도 최고 148km의 강속구를 앞세워 선배 앞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3이닝 2피안타 1삼진 무실점으로 류현진의 판정승을 거두며 하나와 국가대표 1선발 계보를 물려받을 차세대 에이스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문동 선수야 작년에도 좋은 공 많이 던졌었고 몸 관리만 잘하면은 알아서 잘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칭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좋고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전설과 미래가 나란히 호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하나는 오는 토요일 삼성과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대전 홈팬들과 첫 인사를 나눕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눈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0.4도로 기온 자체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지만 찬바람 탓에 실제로 느끼는 온도는 영하 2.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6.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5.5도, 안동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는 9도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